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며느리 식구와 함께 사는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능력 있는 작은 며느리를 둔 덕분에 말년에 무척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만큼은 잘 키워보자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그 노력이 전부 허사가 되었고 심지어는 두 아들 중 한 명을 먼저 떠나보내기까지 해야 했죠. 지금부터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아래 줄줄이 동생만 5이었죠. 그런데 돌아가신 시부모님은 유독 저희 남편을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자식이니 싫어하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두 분이 생전에 저희 남편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싫어해도 이만저만 싫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남편이 하는 말이지만 5남매 중에서 머리는 남편이 제일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시엔 고등학교까지 가는 일도 거의 없는데 남편만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해주신 마지막 지원이었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지만 버는 돈 대부분을 시골에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엔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생각도 하지 않고서 그냥 부모님이니까 보낸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전부 다 동생들에게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일 때 성공한 장남이 다른 동생들 돌보는 건 흔한 이야기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정도가 지나치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는 사글세빵 하나 해주신 게 전부였는데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다만 전세라도 하나씩 다 얻어주셨죠. 그걸 두 분 돈으로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저와 저희 남편이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번 돈을 가져다가 죄다 형제들에게 퍼주셨죠. 이후로도 작은 도련님께 사업자금을 대준 것도 남편이었고 막내 아가씨 큰딸 유학 갈 때 돈을 보탠 것도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남편은 그저 돈 나오는 돼지 저금통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장남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마는 아무래도 공부 잘하고 상도 척척 받아오는 큰아들이 늘 여기저기서 호구 잡히고 다니는 작은아들보다 눈길이 더 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저 눈길 한 번 더 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대놓고 어차피 작은 애가 공부로 성공하긴 글렀으니 차라리 큰애한테 몰아주는 게 낫겠다 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작은 아들은 늘 희생해야 했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큰아들을 사립고등학교에 보내느라 작은 아들은 그 흔한 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했고 큰아들 챙기느라 작은 아들 마음 상하는 건 신경도 못 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큰아들이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자 남편은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장남이 집안을 일으킨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죠. 그때 작은 아들은 지 용돈이 부족해서 신문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남편은 노골적으로 첫째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군대에 가고 둘째가 대학에 합격할 때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형제자매들 뒤치다꺼리만 했는데 좋은 건 고작 큰아들 명문대 합격하는 것밖에 누리지 못하고 떠났죠. 그러자 곧 저희 살림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건 남편뿐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당장 가게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죠. 하는 수 없이 저도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밥 짓고 빨래하는 것뿐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나마도 작은 아들의 도움으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 덕분에 자리를 구할 수 있었네요. 그런 상황이라 갓 대학에 합격한 작은 아들의 학비를 댈 여력이 없었어요. 큰 아들도 아직 대학에 다니는데 작은 아들의 학비까지 식당 일로 벌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작은 아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큰 아들보다는 못했어도 작은 아들도 제법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말도 없이 입학을 포기하더니 그 길로 군대 가더군요. 절 신경 써주는 작은 아들의 마음이 고맙기는 했지만 인생의 큰 관문에서 또다시 지형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는 작은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네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워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도 했고 없는 살림에 어학 연수까지 다녀온 덕분에 큰아들은 졸업하자마자 여의도의 투자회사에 들어갔죠.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버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취직하자마자 따로 방을 구해서 독립하는 걸 보면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나름대로 제 살 길을 찾았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다녀오더니 제대하자마자 곧장 기술을 배우더군요. 건축 관련된 기술이었는데 그렇게 한 3년을 돌아다니더니 결국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용돈도 보내주고 때마다 선물도 보내주었던 걸 보면 제법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죠. 두 아들이 각자 제 밥벌이를 하게 되고 나서야 저는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이 남겨놓은 짐을 지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두 아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나니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큰아들은 어디 잘 사는 집 딸과 만나 결혼했고 2년 뒤 작은 아들은 순둥순둥한 인상의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 부모 할 일은 다 끝난 거죠. 결혼할 때 해준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큰아들은 사돈댁이 워낙 잘 살아서 기죽지 말라고 제가 살던 집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부자까지는 아니었어도 부동산에 재능이 있어 재산이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작은 아들에게는 이번에도 많은 것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모은 돈에 제가 약간 보태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러고 나니 저한테 남는 게 거의 없더군요. 그래도 두 자식 낳아 잘 길러서 지 밥벌이는 하게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첫째와 둘째 사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시작은 큰아들이었습니다. 투자회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무슨 할당량 같은 게 있는 모양이더군요. 끌어와야 할 돈이 있는 모양이었는데 첫째가 그걸 둘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너 돈 가진 거 있지? 그거 우리 회사에 좀 넣어라. 많이도 필요 없고 딱 5천만 넣으면 돼. 그거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형네 회사 어디 투자해? 야, 내가 설명하면 알아듣긴 하냐?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넘겨. 설마 내가 동생 돈 손실나게 하겠냐? 하긴, 알겠어. 그럼 5천이면 돼? 더 있어? 더 있으면 더 넣고. 처음에는 형제끼리 무슨 돈거래인가 싶어서 말렸는데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별로 껄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길래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첫째네 투자회사에 맡기는 거고 놔두면 회사가 알아서 불려줄 거라는 말을 하길래 그러려니 했지요. 제가 아는 건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첫째가 투자금이라며 둘째 돈을 받아간 게 그때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거의 무슨 분기마다 한 번씩 저 몰래 연락해서 작은 아들에게 투자금을 받아갔다는데 도대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둘째가 자기 사업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여유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젠 먹여 살려야 할 아내도 있으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평생을 지 형에게 희생해온 탓인지 첫째가 또 부탁하면 둘째는 두말 없이 들어주곤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끼리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집딸이 저희 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앞에서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자 큰 며느리가 돌변했어요. 어머, 동서. 하고 다니는 꼴이 그게 뭐야? 옷 안 사 입어? 네? 아직 입을만 한데요. 요즘 누가 옷을 입을만 해서 입어. 계절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는데. 세상에, 동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살아? 제발 궁상 좀 떨지 마. 제가 그런 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긴 먹어본 놈이 맛도 안다고 언제 꾸며봤어야지. 참 궁상이다 궁상이야. 동서도 작은 도련님도. 아무리 못 벌어도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지 않아? 제 앞에서야 투덜대는 일이 없지만 돌아서기만 하면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집도 잘 살고 남편도 잘 버니 씀씀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원래부터 좀 검소한 성격이었어요. 알뜰살뜰 아끼는 것도 잘하고 살림도 야무져서 그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큰 며느리에게는 그런 게 그냥 궁상 떠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도 어쨌든 가족은 가족이라 어찌어찌 살았습니다. 아무리 툭덕거려도 그래봐야 1년에 2번 볼까 말까 한 사이라서 특별히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잘 다니던 투자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회사를 차리면서부터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어렵잖아요. 제가 무슨 대단한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듣는 게 많거든요. 잘 되는 일보다 잘 안 되는 일이 많고 돈 버는 것보다 쓰는 일이 많은 세상인데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렸으니 그게 잘 될 리가 없었죠. 그 비싼 여의도에 사무실도 빌려놓고 직원까지 뽑아놨지만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큰아들은 노골적으로 저와 작은아들을 괴롭혔습니다. 아, 어머니 아직 돈 좀 있으시잖아요. 내가 돈이 어딨어. 식당 월급 받아서 생활비하고 나면 뭐 남는다고. 누가 어머니 식당 월급 달래요? 아버지가 남긴 땅 좀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있어봐야 더 오를 땅 아니에요. 그거 당장 팔아서 저 달라니까요. 너는 이미 집 가져갔잖아. 얼마 안 되는 땅이라도 작은애 줘야지. 누가 저 쓰겠대요? 제가 잠깐 맡아서 불려주면 되잖아요. 큰아들은 몇 푼 되지도 않는 시골의 땅까지 달라며 제게 떼를 썼어요. 저한테도 그럴 정도니
작은 애들에게는 무슨 소리를 했을지 감도 안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더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돈 되는 건 다 큰아들이 가져갔으니 남은 거라도 작은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처럼 식당이 쉬는 날이라 집에서 밀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작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받았더니 글쎄 작은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 정신이 없더군요. 그냥 되는 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작은 아들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작은 며느리가 수술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더군요. 얘야,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야? 작은 애는 어떻다니? 어머니, 어떡해요? 우리 민성 씨 어떡해요?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작은 아들이 2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필 자재가 잔뜩 쌓여있는 곳에 떨어져서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의사가 3명이나 달라붙어 수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작은 며느리와 함께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지 7시간이 되어도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쯤 큰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오더군요. 지금 네 동생 생사가 오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왜요? 민성이 많이 위독해요? 아이고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저보고 뭐 어떡하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보다 어머니, 그 땅 어쨌어요? 그거 아직 민성이 안 줬죠? 뭐? 땅? 너 지금 동생 수술실 들어가 있는데 땅 얘기가 나와? 민성이 다친 건 안타깝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죠. 재수씨, 전에 제 권유로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민성이가 넣어둔 돈 있죠? 그거 잠깐만 쓰고 돌려줄 테니까 저 좀 주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오더군요. 평생을 제 동생 뜯어먹으며 살던 녀석이라지만 어떻게 동생 수술실 앞에서 돈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무슨 돈 귀신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큰아들만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큰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이럴수록 냉정해지셔야 돼요. 저희가 오면서 의사 만나서 다 물어봤어요. 지금 하는 수술 잘 돼도 목숨만 건지는 수준이래요. 평생 못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대요. 나중에 병원비랑 치료비는 저희가 다 댈 테니까 일단 급한 대로 땅이랑 투자금만 좀 주세요. 이 사람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너희는 저기 작은 애는 안 보이냐? 지 남편 잘못될까봐 걱정하느라 눈 퉁퉁 부어있는 게 안 보이냐고. 어떻게 그런 애 앞에서 돈 달라는 소리래? 어머님, 살 사람은 살아야죠. 저희더러 이대로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내 자식 잘못 키운 벌 이렇게 받는 거지. 나가거라. 너희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나가.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이고 며느리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신 안 봐도 좋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두 녀석은 정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수술실 복도를 나서는 두 사람의 등이 어찌나 매정해 보이던지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이 꿈에 나오곤 합니다. 병원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작은 아들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장시간의 수술 끝에 중환자실로 돌아왔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만 거죠. 앞이 캄캄하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지형 등살에 제대로 아들 대접 한 번 못 받은 작은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내니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아니, 제 잘못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아들을 제대로 대학에만 보내주었더라면, 그래서 인테리어 일이 아닌 사무직을 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황망한 가운데 작은 아들 상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큰아들이 그렇게 자기 달라고 우겼던 땅을 작은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또 와서 달라고 우길 텐데 저는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땅이라고 해봐야 몇 분 되지도 않았고 괜히 세금만 나오고 의미도 없는 땅이라 작은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더군요. 그게 너무 슬프고 미안해서 그날 작은 며느리 손을 잡고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작은 며느리에게 땅을 넘기고 한 달이 채 못 되었을 때 밥이라도 같이 먹을 생각에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집으로도 전화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급히 집으로 가봤지만 언제 그랬는지 집은 텅 비어있더군요. 그제서야 작은 며느리가 떠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그깟 땅 얼마 하지도 않는 거고 작은 며느리에게 준 것보다 큰아들에게 준 것이 몇 배는 더 많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 남편 없이 홀로 살려면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잠적하자 그날부터 주야장천 저를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것 보세요. 저희보다 재수 씨가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남편 죽었다고 바로 안면 바꾸고 도망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민성이 재산 혼자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어라. 민성이 떠날 때 작은 애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니? 그리고 작은 애 이제 과부야. 남편도 없는 애가 혼자 살려면 그 정도 돈은 있어야지. 누가 뭐래요? 근데 그 돈을 재수 씨 혼자 다 갖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맡겨놓은 투자금은 저 아니었으면 쓰고 없어졌을 돈이니까 그 정도는 나눠 써도 되잖아요. 그것도 다 네가 작은 애한테 억지로 받아간 거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니? 작은 애는 이제 없어. 난 작은 애 안 찾을 테니까 너도 찾을 생각은 하지 말어라. 진짜? 어머니는 왜 그렇게 순진하세요? 우리 가족 돈이 남한테 가는 게 아깝지도 않으세요? 작은 애가 왜 남이야? 민성이랑 살 부대끼고 산 내 며느린데. 너 자꾸 허튼 소리 날 거면 얼른 돌아가라. 됐어요. 됐으니까 그럼 그 땅이나 저 주세요. 민성이도 없고 재수씨도 없으니까 저 주셔도 되잖아요. 땅은 무슨 땅? 그 땅 작은 애한테 벌써 줬다. 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땅을 왜 재수씨를 줘요? 거짓말이죠? 괜히 저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죠?
넌 이애미가 이 나이 먹고 허튼 소리 나는 사람으로 보이냐? 진즉에 줬으니까 여기 와서 딴 얘기하지 말어라. 이젠 먹고 죽을래도 너 줄 돈 없어. 큰아들은 끝까지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먼저 세상 떠난 제 동생도 남편 잃고 슬픔에 빠진 재수도 심지어 낳아주고 길러준 지 어미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놈에겐 오로지 돈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녀석도 저한테 더 뜯어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지 다시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큰아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괴물을 낳았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살던 18평짜리 아파트를 정리하고 수도권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연락하지 못하도록 번호도 바꿨죠. 그 후로는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늙음하게 키워놓은 자식들의 효도도 받아보고 손자 손녀 재롱 부리는 것도 보며 사는데 저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어요. 아무도 없는 썰렁한 집은 TV라도 틀어놓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 사는 느낌이 나질 않았네요. 그런 집에서 혼자 김치 하나 꺼내놓고 찬밥에 물 말아서 먹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무려 27년을 살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식당 일을 그만둔 지는 오래지만 그래도 밥 굶지 않으려면 뭔가 하긴 해야 했어요. 하지만 70이 넘은 할머니를 써주는 곳은 없었고 쌀값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폐지며 고물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도 무릎이 시려서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도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럭저럭 견딜만 해지더군요. 어쩌다 잔뜩 쌓여있는 박스를 만나거나 누군가 버린 고철 더미를 발견하면 횡재했다 생각하며 그렇게 모진 목숨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창 여름으로 들어가는 계절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였죠.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벽같이 집을 나가 폐지와 고물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허기진 배는 집에서 챙겨온 숭늉으로 대충 때우고 돈 될 만한 고물을 찾아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렇다 할 물건이 나오질 않더군요. 저 멀리 슈퍼 앞에 박스가 쌓여 있어 아픈 무릎을 질질 끌고 가다 보면 어느샌가 다른 할머니가 와서 가져갔습니다. 가끔 운이 없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점심때가 다 되도록 숭늉 하나 마시며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제 리어카는 가득 찰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하면서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동네 공원에 들렀어요. 리어카를 대충 받쳐놓고 공원 벤치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니 간혹 앉거나 일어설 때 어지러운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땐 정말 몸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였네요. 그런데 그때 정신이 없어 시야도 희미해진 와중에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젊은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쓰러진 제가 걱정되어 달려온 모양이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군요.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서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고작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27년 전 죽은 작은 아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건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몸에 여물하는 것도 직접 보았고
화장터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보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27년 만에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한창 때의 나이로 말이죠.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미처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기력이 쇠활대로 쇠한 상태여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네요. 제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커튼에 둘러싸인 걸 보니 응급실인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신이 조금 들더군요.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아들을 그렇게 보낸 게 한이 되었구나 싶어서 늙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일은 없으니 제가 헛것을 본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그 청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아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사가 부실하셨던 것 같다고 하시는데.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마터면 또 한 번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청년은 분명 세상을 떠난 제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민성이니? 정말 민성이 너니? 네? 민성이요? 제 이름은 준혁인데요. 유준혁이요. 민성아, 나다. 애미야. 애미 얼굴 다 잊은 거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민성이라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누구랑 헷갈리신 건데요? 민성이가 아니라고? 네, 저는 유준혁이라고 하고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데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걸 보고 여기로 모신 거예요. 그렇죠.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올 리가 없는데 제가 헛된 바람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뜻 닮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다른 곳이 많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병원비는 내가... 아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일어날 생각만 하세요. 근데 할머니, 아까 말씀하신 민성이가 누구예요? 저랑 그렇게 닮았어요? 그게 27년 전에 세상 떠난 우리 작은 아들인데 윤민성이라고. 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민성이요? 잠시 남아있던 기대가 무너지자 저도 모르게 체념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그 청년이 작은 아들에 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그 태도가 너무 진지해서 제가 오히려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아들에 관해선 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들 세상 떠난 지가 벌써 27년인데. 할머니, 혹시 이 영선이란 사람을 아세요? 응? 내가 그런 이름을 어떻게... 그러고 보니 우리 작은 며느리 이름이 이영선이었는데. 27년 전에 그렇게 떠나고 지금은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네. 난데없는 말에 그렇게 대답해 주었더니 청년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뭐 중요한 일을 잊었나 보다 싶어서 수액을 맞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 청년이 웬 여자 하나와 함께 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 눈이 흐려져서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저 멀리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제 곁으로 와 손을 잡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님이라는 말은 지난 27년간 들어보질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영선이에요. 작은 며느리 영선이요. 영선이? 우리 작은 아가? 네, 저의 어머니. 그럼 아까 그 청년은? 민성 씨 아들이에요. 어머님 손자라고요. 세상에.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손자까지. 그럴 리가 없다고 하기에는 작은 아들과 너무 닮은 손자의 모습에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퇴원한 후 작은 며느리와 손자는 저를 자기들이 사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보니 으리으리한 아파트더라고요. 거기서 지난 27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그때 며느리가 잠적했던 것도 다 큰아들 때문이었더라고요. 저 모르게 작은 며느리에게 연락해 돈 달라고 들들 볶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가진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유히 잠적했던 거였고요. 무엇보다 작은 아들이 세상을 떠날 당시 작은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다더라고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아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잠적까지 해버린 며느리는 손자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도 있었다더라고요. 큰아들의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맡겼던 돈이 제법 많이 불어났고 제가 준 땅도 조금이지만 처음보다 올라서 살 집을 마련하고 사업자금까지 충당했다더라고요. 그 돈으로 작은 며느리는 사업을 벌여 이제는 제법 잘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는 거 바쁘다고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저는 그래도 아주버님이 모실 줄 알았는데. 이제라도 만났으니 지금부터는 저희가 모실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며느리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벌써 대학 졸업반이 되었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 27년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재수 씨 만났다면서요? 재수 씨가 부자라면서요? 그럼 저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애미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던 녀석이 27년 만에 전화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또 돈이냐? 그리고 작은 애 돈을 왜 나한테 얘기해? 일 없다. 그 돈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민성이 목숨값으로 번 돈이니까 저한테도 지분 있어요.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민성이 목숨값으로 작은 애가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민성이한테 생일 선물 한번 사줘봤어? 어머니, 저 진짜 급해요. 어렵게 투자금 모아서 투자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다 날렸단 말이에요. 저 그 돈 못 돌려주면 감옥 갈지도 몰라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남의 돈 귀한 줄 모르고.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감옥 가는 걸 어떻게 보시려고 이러세요? 보지 왜 못 보냐? 내가 잘못 키운 아들인데 벌 받는 것도 달게 봐야지. 다 내 죄고 내 잘못인데. 작은 애한테 네 얘기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큰아들에게 한 말은 전부 진심이었어요. 큰아들을 그렇게 키운 것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 후로는 아직 감옥에 갔다거나 하는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잘 됐을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전해드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